각자의 생각은 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입장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학부모님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건 싫다.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네. 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아빠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애한테 아빠는 뭐 성적 안 좋아도 괜찮아. 하지만 아빠 너 믿는 거 알지? 지켜볼게. 이거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지켜보고 있다. 그것도 또 억양도 경상도 사투리 쓰셔가지고 임팩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여튼 뭐 그 인터뷰 내용 과정에서 이제 그 새 정권의 정책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수능 절대평가, 그 다음에 이제 고교내신의 절대평가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하고 특목고죠. 외국 국제고를 폐지하겠다. 이게 이제 이슈인데,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고교 학점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각 분야에 계시는 뭐 그분들이 대변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오늘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생각도 또 우리가 좀 리얼 토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수능 절대평가부터 견해를 좀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인터뷰 내용 과정에서 우리 좀 생각이 다른데 이럴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수능 절대평가. 일단 저는 그 전화 통화에서 네. 그 아버님께서 좀 급하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준비한 게 있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서부터 대입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결국은 대입의 체제, 고등학교에서의 그거를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심지어 이제 유아 때서부터 그렇게 다 이제 그 질주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입이라는 것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깃발 꽂아두고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것인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수능 절대평가나 고교 내신 절대평가는 이게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여기저기서 늘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시험을 폐지하자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하게 하고 다른 종류의 시험으로 바꾸자, 다른 종류의 능력을 기르는 걸로 바꾸자 이런 거를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수능을 절대평가하면은 왜 다들 쉬워진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IB나 IGCSE나 이런 시험들 있잖아요. 외국의 그런 커리큘럼들의 시험들이 절대평가를 합니다. 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최고 점수인 7점이 이제 최하 점수가 1점이에요. 거꾸로인데 7점을 받는 거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하고는 당연히 경쟁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하고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상위 과목들을 모두 다 7를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아무튼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만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절대평가로 한다면 쉽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 전 국민이 지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있는데 학생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근데 절대평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학생들이 정말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내신의 절대평가는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게 그런 부풀리기를 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그 예시가 다른 예시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IB의 내신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IB 내신도 절대평가제예요. 그런데 이 IB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이 A라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50명을 평가를 했다. 그러면 그 채점한 그 평가 중에 몇 개만 아주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중앙에 있는 채점센터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채점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이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준다. 그러면 그 학교 전체의 내신을 깎아요. 모니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내신을 점수를 후하게 박하게 준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점수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을 표준화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서 부풀리기가 있을 리가 만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는 데도 있다. 이러면 참고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이제 지금 아까 전화 통화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뭐 수능이 변별이 없고 내신이 만약에 변별이 없다면 저는 충분히 변별이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변별이 없다면 결국은 대학에서는 본고사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면접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면접에서 하려는 그것이 공교육에서 준비되지 않으니 사교육이 또 이제 생길 것이다. 이게 지금 학부모들의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질문은 그 면접에서 할 것 같은 그것을 공교육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딴 공부하고 면접에서는 다른 거를 평가한다. 이런 게 아니라 면접에서 평가할 것 같은 것이 주로 굉장히 어떻게 얘가 사고하는지 생각하는 힘이 있는지 이거를 보려고 하려는 시도가 클 텐데 그런 것을 공교육에서 안 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그래서 학부모한테 그냥 아예 맡겨버려서 그것이 사교육을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거지. 네. 면접이라는 거가 변별의 요인이 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공교육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정말 심각하게 문제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힘, 사고력을 기르는 종류로 공교육의 메인 내용이 바뀐다면, 가르치는 그 핵심이 바뀐다면, 그러면 단순히 문제를 수백, 수천, 수만 건을 풀어야 되는 문제풀이식 학원은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하게 될 거고요. 네. 사교육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교육의 지형은 매우 크게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사교육에서도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잘 합격하려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공교육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제가 순서를 여쭤보죠. 순서를. 네. 그러니까 교육정책이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네. 거기에 합당한 평가 방식대로 평가받는 거 지당한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은 네. 뭐 이게 맞아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맞는데 네. 지금 당장 아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준비해온 걸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왜 바꾼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좀 분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거 이렇게 시험 보겠습니다라고 바꾸는 거는 그들에게 너무 무리한. 가혹한 일이에요. 중3은 어떨까요? 저는 중학교는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3도요? 왜냐하면 초등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너무 급합니다. 이거 늦게 점점 대응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산업화를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쇄국 정책하다가 당하는 그런 사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은 수십 년 동안 길러야 되는 그런 훈련은 아니고요. 네. 몇 년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는,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근육처럼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는 힘이거든요. 네. 문제는 중3에게 너희들에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면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 교과 과정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교원의 자질도 그만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네. 당장 중3 엄마들한테 왜 우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준다라면 신뢰하고 가겠지만 또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내신만 절대평가로 바꿀게 뭐 이거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는 그렇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거나 내신을 절대평가로 한다고 치자고요. 네.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줌인을 해서 들여다보세요. 걔는 똑같은 문제집을 똑같이 풀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어찌됐든 수능에서 동일한 종류의 내용을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한 우리는 경쟁력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육 내용은 안 바뀌는 거예요. 네. 학생들의 역량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껍데기만 바뀌는 거죠. 근데 그 대학들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버릴 수 없었던 게 논술이라는 시스템이고 심층 면접이라는 시스템 같아요. 문제를 보면 우리 서울대 면접 가운데 MMI 면접 가운데 그림 4개를 보여주고 이걸 갖다가 의사는 무엇이다라는 관점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보라 뭐 이런 게 나와요.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공부나 또는 수능 공부 아니면 진로를 탐험하고 개척해 나가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 교육을 처음서부터 했었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 공감하고 있는 건데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진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돈도 비싸게 내서 자석으로 가거나 외국 그것도 안 돼가지고 사교육에다 의존해서 더 많은 돈을 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를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어차피 투트랙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객관식에서 답을 찾아내는 수능이라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논술 문제, 뭐 논술도 우리 윤신 선생님 직접 코칭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또 가르치시니까 누구나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어려워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 이거는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벌써 3, 4등급 넘어가는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논술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면접 마찬가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제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꺼내고 말씀드렸냐면 교육정책을 새로 발표하는 정부의 의지나 열정이나 의욕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장 이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다 안고 가야 되느냐, 이게 책임을. 그러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인데, 대학은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과거처럼 어려운 논술, 또 과거처럼 더 어려운 면접, 이런 걸 선택해 낼 수밖에 없다. 근데 공교육이 당장 체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공교육해라. 나는 또 다른 사교육을 초이스하겠다. 이렇게 또 양극화돼가는 그런 사회로 갈 수도 있죠. 아니, 당연히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논술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논술 전형은 폐지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논술 전형에 폐해가 있는 건 지금 현재는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대치동 가시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각 대학별로 다른 논술 패키지를 팔잖아요. 네, 맞죠. 고액에. 그래서 저는 A대학 패키지, 논술 패키지와 B대학 논술 패키지를 다르게 판다는 그 현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논술이 잘 쓴 글, 논리적이고 합당한 글은 이 신문에서도 훌륭한 글이고 저 신문에서도 훌륭한 글이지 A 신문에서의 우수한 기사가 B 신문에서는 실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비유가 되죠. 이거는 정말 굉장히 네. 굉장히 논술이 이상한 파행적으로 네. 어떤 특정 대학의 프레임, 특정 대학의 패키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저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논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논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논술이 길러줄 수 있는 아이들의 어떤 생각하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원천 부정해서 논술이라는 걸 아예 없애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 대학은 궁여지책으로 논술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어찌됐든 자기들이 뽑고 싶은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이제 발전하고 진화하고 일부 또 퇴보하고 이 역사가 계속 오가고 있는. 네. 알았어요. 목소리가 지금 알겠어요. 이거 끼지를 못하고. 이거 얘기 좀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알겠습니다. 내 차례. 죄송해요. 근데 자 이제는 유 선생님 차례. 네. 진짜. 근데 네. 이 서울대가 그러니까 논술을 왜 포기했냐? 사실 서울대가 논술을 자의적으로 포기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영정 교수님이 입학처장으로 계실 때 이제 국가가 이 논술 전형이 사교육 부담이 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그때는 입학 사정관 전형을 시범적으로 서울대에서 운영하면서 이게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보다 이제 근본적인 교육의 근본에 가까운 문항들이 사실은 다 논술 문항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문항을 유형화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논술 가르칠 때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논술은 그냥 논술이다. 그렇죠. 네. 전적으로 근데 동감합니다. 모든 논술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논술을 가르친 사람 논술 따로 배워본 적이 없고 대한민국에 집필된 논술 책들은 모아보면 정말 놀랍도록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건 단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서울대학교가 예전에 논술 전형을 실시할 때 서울대학교가 사실은 논술 전형을 실시할 때 가장 많은 분량을 요구했던 대학이에요. 2,500자 쓰게 했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4,500자까지 늘 분량을 늘려볼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서울대학교가 그때가 처음에 문항을 공개했어요. 2004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이 모의 논술을 보고 모의 논술을 보고 전국의 이제 대학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논술 문제의 모델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1, 2차 예시 문항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그 예시 문항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가 4,500자 분량을 늘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놀랍도록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까지도 학생들이 외워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교육 정책이
이 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의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 그렇게 선발하고 시험을 그렇게 보는 이상 7차 교육 과정에서 처음에 가졌던 아이디어는 정말 저 강 건너 물이고 우리는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땅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의 출발점, 가장 근본적인 원인, 뭐 일종의 뭐 아르케와 같은 이런 최초의 출발점이 어디냐를 따져본다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인정하고 이 사람이 능력 있다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가, 누구를 과연 존경하고 누구를 따르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려갈 거라는 거예요. 뭐 정시를 여전히 부활해야 된다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있었고, 네. 사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새 정부마저도 사실 수시를 약간 축소해야지 국민들을 지금 당장 조금 위안해주고 학부모들을 좀 안정시키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원숭이한테 빵 몇 개 더 던져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능 절대평가를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밀고 나갈 때 반대국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겠다. 이게 국민적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정권들을 보면. 근데 저는 네. 이제 어머니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네. 애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애를 진짜 잘 키우세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애를 다른 애보다 더 크게 키우고 다른 애들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면 늘 다른 애보다 내가 더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자란 아이가 과연 그 아이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퀘스천이에요. 늘 남을 보면서 자기는 평생 못 보면서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학부모들이 지금은 양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본질을 바꿔야 된다? 아니 그 말고 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잔다르크 형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였지? 체제? 전보? 전보. 이 부모님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삶을 사셨던 때랑 네. 아이들이 사는 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정책들이 네. 부모님들의 그냥 비위를 맞춰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저는 지금 교육 똑같은데 여기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걸 논의하는 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하고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근대화 늦어져가지고 산업화 늦어져가지고 맞아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저기서 마무리라고 이걸 들어가지고 본인도 써? 제가 답장을 준 거예요. 그럼 사실은 어차피 인공지능이 하고 대비교를 했을 때 100점 100패 할 종류의 인간만 양성하는 교육으로는 거기서 절대평가를 하든 상대평가를 하든 몇 퍼센트 전형을 어떻게 하든 이게 너무 이제 우물 안에서 아웅다웅이라는 거죠. 이거를 절대평가를 할지 상대평가를 할지조차도 네. 무슨 종류의 교육을 할지 어떤 종류의 능력을 기를지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비전을 정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힘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똑같이 아는지를 몇 퍼센트 더 암기를 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가 아니라 얼마나 남들과 다른 생각을 얼마나 내가 독특한 생각을 그것도 타당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힘을 기르는 거라면 네. 이거를 상대적으로 줄 세운다가 굉장히 의미 없어지는 네네. 내가 남들보다 하나를 더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 학부모님들도 그럼 그걸 왜 줄 세워야 돼? 이렇게 사실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정부가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관점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서 네. 취업에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성공하고 빛을 내고 네. 얘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순식간에 마치 그 꽃들에게 희망을 해 나오는 그 애벌레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그런 공허한 탑을 오르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까. 네. 교육에 대한 얘기를 던져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게 결정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오늘 입시 본색의 내용들 사실 우리 셋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오늘 학부모님도 설명하고 또 그분의 의견들도 가지고 온 사람 입장,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 또 우리 박사님은 또 연구하시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EBS에서 다큐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인터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뭐 농담 삼아 아까 농담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발족해요. 네. 발족해서 한 자리, 두 자리. 네, 두 자리 하시고 저는 바빠서 안 하는 걸로 하겠고 저는 입시 본색을 지키는 걸로. 아 정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 같아서 우려도 있고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마무리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가 학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마음을 대변한 게 아닌가.